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예,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고, 예, 연휴 기간에도 해외 증시가 양호해서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거래대금이 감소하는 것은 이제 대형주들은 오를 만큼 올랐다. 그래서 대형주에선 거래가 감소를 합니다. 왜냐면 이제 살 사람도 없고 팔 사람은 많은데 살 사람이 없으니까 거래가 조금 감소를 하게 되고, 예, 중소형주들은 이제 그 순환매가 돌면 중소형주들은 증가를 하게 되는, 예, 그러면서 이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 순환매가 도는 거래 대금이 유지가 되면서 예, 요런 구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저는 중소형주로 이제 순환매가 돌 거다라고 보는데, 예, 왜냐면 이제 주기 자체가 어느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그 코스피 주기를 보면 7월에 저점, 그리고 8월 중순, 그리고 9월 말, 이렇게 이제 보통 코스피 평균 주기가 40일인데 지금 30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주기가 짧다는 건 시장이 나쁘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요 9월 말에서 10월 중순, 11월 중순, 그리고 12월 말 1월 초, 예, 이렇게 해서 또 그대로 30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0일이라고 하면 2월 중순까지고, 예, 오를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좀 늘어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저점이 처음 높아졌습니다. 15개월 만인데 저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고점을 높이는 과정에서 이제 시장이 정상화될 것이다. 그러면 주기가 다시 평균치로 돌아간다라고 보면 오를 시간이 충분히 있다. 대형주들은 단기간에 오르지 못한 종목들 조금씩 오를 거고, 예, 중소형주들은 조금 에너지를 응축해서 튀는 종목들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된다. 예, 요런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코스닥을 보면 예, 코스피에 비해서는 좀 부진한 흐름입니다. 저점에 대한 어떤 안정성도 떨어지고. 예. 그래도 이 10월 초에 찍었던 저점에 비해서는 다소 조금이나마 올라가고 거래 대금도 조금씩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 그 대부분 테마주로 구성되어 있는 코스닥에서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예,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수 자체의 흐름을 보더라도 예, 지수하고 개별 종목의 흐름은 큰 연관성이 없지만 예, 그래도 적어도 기간 조정에 들어갈 만큼의 어떤 안정은 찾은 상태고, 예, 과거에 큰 시세를 내고 난 이후에 움직임을 보면 이제 평균치, 예, 통상적인 이제 이 평균치로 보는 요 지수대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인 매력도 어느 정도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예, 그런 부분으로 해석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여기서 튀면 한 2-3년 좋아질 수 있다. 연봉으로 봤을 때. 예, 이런 것까지 통계기 때문에 이걸 앞을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 그랬고, 예, 주식시장이 결국은 사람들의 아주 본능이 충실하게 반영되는 곳이니까 그런 어떤 되풀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구조, 뭐 한 2-3년 동안 시장이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리 관련된 얘기들을 정리를 해보면 한국은행도 거의 이제 3.5%로 끝날 것 같습니다. 끝. 그리고 미국도 0.25% 올리는 게 이제 96%까지 올라갔는데, 미국이 지금 0.25%를 올리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계속 설명드리는 것처럼 선행 지표만 보면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미국 생산자 물가를 보면 이게 생산자 물가는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생산자 물가가 오른다. 요거는 잠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뭐 기초적인 거지만 이 생산자 물가가 오른다. 처음에는 이익 감소 이런 거를 통해서 이 생산자 물가 상승을 감수를 합니다. 그래서 생산자 물가가 빠르게 떨어지면 이런 시기 같은 경우는 감수하다가 떨어지면 숨 돌리고, 감수하다 떨어지면 숨 돌리고, 감수하다 떨어지면 숨 돌리고, 뭐 이런 구조였다면 지속적으로 올라가니까 결국은 소비자 물가로 전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그 소비자 물가가 상승한다라는 공식이 됩니다. 근데
이 생산자 물가가 떨어지고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떨어지고 뭐 거의 지금 생산자 물가 하락폭은 그 코로나19로 충격을 받았던 그 시기와하고 맞먹을 정도로 타격이 큽니다. 즉 경기 침체를 이제 본격적으로 걱정을 해야 될 시기다. 경기 침체가 오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수요가 감소하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생산자 물가의 추가 하락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이제 굳어지면 디플레이션으로 가는데 그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훨씬 무섭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자국 통화를 지금 달러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기 가상화폐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데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머금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한 65% 정도가 달러로 거래가 됩니다. 결국 이 가상화폐 시장이 살아있다면 달러의 수요가 그만큼 증가를 합니다. 결국 이 코로나19 때 가상화폐가 폭발한 것은 업무론적 시각에서 보자면 과거에 금 본위제를 폐기하면서 석유를 이 원유를 달러로만 거래하게 묶어둔 걸로 이 달러의 수요를 촉발시켜서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했듯이 이건 이제 뭐 그렇게 강제하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달러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요 구조가 됩니다.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이런 국가들 미국하고 적대하는 국가들이 달러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이 가상화폐를 통해서 뭐 이런 거래를 한다라고 했을 때 미국의 적대국들을 이용해서 이 달러의 수요를 자극하는 그리고 고정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제2의 석유처럼 이 달러의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한 그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떨어뜨리지 않고 그런 과정이 아닐까 하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가상화폐가 안 망할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이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게. 그러면서 이제 풀려버린 달러 유동성을 어느 정도 머금고 있고 그러면 가상화폐가 계속 간다는 전제로 달러는 또 하나의 어떤 수요처를 찾았으니까 돈을 풀 수가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게 이제 전 세계가 미국에 제발 달러를 풀어주세요. 당신도 부채 한도가 거의 한계에 차가지고 또 증액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달러의 신인도가 떨어져야 되지만 제발 그 문제 없이 좀 빨리빨리 한도 증액해 주세요라는 게 지금 대체적인 전 세계에 있는 투자자들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사실 세계 최고 채무국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가장 큰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채권국들은 금리 인상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건데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미국이 세계 최대 채무국이고 금리 인상하면 자살입니다. 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지금 미국만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 이걸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그게 그나마 이제 뭐 긍정적으로 본다면 지금까지의 패권국들은 마음에 안 들면 다 갈아엎고 군사력으로 조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유지를 했다면 그래도 이런 시스템을 유지를 하면서 뭐 물론 이제 아주 공정한 게임은 아니지만 시스템을 유지를 하면서 어쨌든 이거를 관철을 시켜 나간다는 거. 뭐 저는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좋은 것 같긴 합니다. 뭐 그리고 힘을 가진 쪽에서 싹 쓸어버릴 수도 있는데 봐주는 것만 해도 뭐 다행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지금 달러의 어떤 수요처가 만들어졌고 이제 금리 인상으로 달러의 어떤 위상을 찾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쉽게 한다면 또 달러를 우습게 보지 않을까 하는 부분 때문에 지표가 완전히 돌아서고 나서도 시간을 조금 뜸을 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표가 돌아서면 이제 금리 인상은 못할 것인데 금리 인하까지는 또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먼저 반응을 한다면 외국인들은 먼저 반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외국인이 매수하는 동안에 안정을 찾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그 다음에 자금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때 이제 금리가 떨어지고 자금이 들어오니까 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붙는 이 과정들 속에서 이제 증시가 회복이 될 텐데 그동안 내린 거를 이
하락하고 기간 조정을 받고 회복하는 이 시기에 사실 주식을 사는 데는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인데 돈이 없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돈이 없는 게 예전에는 뭐 다른 주식을 사서 없었다면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 통장 갚는다고 없습니다. 예, 그게 그나마 그래도 이자가 안 나가니까 돈을 조금이라도 버는 거니까 저는 괜찮다고 보지만 참 우리가 뭐 필요할 때 돈을 갖고 있을 이런 게 정말 어렵지 않나. 우리가 갖고 있으면 또 다 갖고 있으니까 그게 좋은 시기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우리 투자금을 잘 지키고 더 나아가서 이런 나쁜 시기에 투자를 안 하고 묶어둘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한 연구가 주식의 어떤 기법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물가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예, 보시면 되고. 예. 좋은 소식 앞으로 당분간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예, 저도 오랜만에 그런 댓글들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대한제본도 뭐 환율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시간 문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호가제도 변경. 맞다. 설명 안 드렸는데 호가가 이제 좀 세분화됩니다. 뭐냐면 대충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1,000원에서 5,000원이 지금 5원씩 올라갑니다. 5원씩 올라가는데 이게 5,000원 가까이 오면 괜찮은데 1,000원에서 5원이면 호가 하나당 0.5%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다루던 거 999원에서 1,000원 돌파할 때 1원씩 바뀌다가 5원씩 바뀌니까 요 시점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쉽게 탄력을 받는다. 예, 그래서 요 호가 단위 변경 자리를 공략하는 그런 기법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 세분화한다라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1,000원에서 5,000원을 동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1,000원에서 2,000원은 1원, 2,000원에서 5,000원은 5원. 예, 마찬가지로 10,000원에서 20,000원은 10원, 20,000원에서 50,000원은 50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더 세분화하게 되고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호가가 벌어지면 가격이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된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그걸 반영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뭐 저는 호가가 세분화될수록 좋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그 인적인 부분들이 떨어지니까. 예,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또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주식과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이 종목 진짜 좋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좋은 종목이고 HK 정말 좋은 저평가된 종목이지만 얘네들이 가격이 비싸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가격이 싸다는 전제로 괜찮은 거지 적정한 수준이 됐다. 그럼 매력이 반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싸고 매력 있는 종목 찾으시면 됩니다. 결혼하고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답이 보일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마이크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예, 혹시 스피커를 끄셨든지 아니면 뭐 다른 그 버튼 이거 잘못 누르시면 소거됩니다. 이거 이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댓글 확인했고 오늘 주제는 이제 조금 민감한 주제긴 한데 우리가 가계부채 문제를 가지고 아둥바둥 한다는 게 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지금 가계부채가 한 1,90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가계부채가 1,900조 원에 육박했는데 굉장히 빨리 늘어났습니다.
아니 넘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데이터가 옛날 거니까 그 2018년에 한 1,400조 가계부채 빠르게 늘었습니다. 뭐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수치인데 자, 이 금리 지금 금리 인상을 해서 이걸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실물 경제가 파탄이 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면 요거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국민연금을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요거는 이제 굉장히 복잡한 문제긴 한데 그 국민연금의 지금 기금 적립액이 915조 원 이게 10월 기준입니다. 2022년 10월 그리고 1,900조가 가계부채다. 이렇게 정해놓겠습니다. 근데 이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뭐냐면 자영업자들 제외하면 대부분 근로자들이 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소득을 기반으로. 네. 그래서 이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 가계부채가 있는 쪽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가계부채 1,000조 원 이하로 떨어지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60%대로 아니 50%대로 떨어집니다. 어마어마하게 건전해집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이제 국가가 매년 납입하는 정부가 이제 지원하는 금액도 있습니다. 그 지역 가입자들 그런 거 빠지고 나면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가 50%대 그리고 정부 부채가 지금 40%될 겁니다. 기업 부채가 얼마인지는 이건 쳐봐야 될 것 같은데 GDP 대비 기업 부채가 비금융 기준으로 한 118% 정도 됐는데 이게 이제 기업 부채는 보통 자산 가치 정도 되면 나쁘지 않다라고 보니까 100% 정도면 적정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가계부채 문제가 아주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이런 거 세대 갈등을 유발하는 거, 뭐 젊은 층은 국민연금 내봤자 받지도 못하고, 뭐 1인당 노인 몇 명을 부양해야 되고, 아니 뭐 각자 알아서 사는 거지 뭘 누가 누굴 부양을 합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괜히 그런 식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 기부터 꺾어 버리니까 굉장히 안 좋은 문제 같습니다, 이게. 국민연금 안 내고 싶어도 안 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이걸 국민연금을 아예 없애버리면 그래서 지금은 없앨 수가 있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이니까 만기 때까지 채권 연장 안 하고 돈으로 회수하면 되고 주식 팔면 되고 국내 주식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대부분 대기업 주식입니다. 지금 대기업들 계속 내부 유보로 많은 자금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00조 원 이상 현금 갖고 있고 대부분 다 현금 많습니다. 야, 그냥 이건 니네가 자사주 매입으로 사. 예, 그럼 끝납니다. 너무 뭐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투자를 너무 안 하고 있으니까 예, 그걸로라도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이제 뭐 아무 결정권이 없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봤자 의미가 없지만 가계부채가 그렇게 문제가 되면 대부분 다 이 국민연금 갖고 있는 분들이시고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 분들이시고 그 국민연금에 직장생활 오래 하셨으면 뭐 적어도 한 20년 기준으로 5천만 원 이상은 적립이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생 빚을 내 가지고 돈을 쓰고 있다. 이건 좀 너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라서 그래서 국민연금을 나중에 가서 어차피 기금 고갈되고 못 줄 바에는 그냥 정리를 하고 국민연금에 들어가는 정부 기여금도 있고 하니까 뭐 복지 그리고 저 돈이 풀리면 예, 경기도 살아나서 세수가 증가할 거니까 그걸로 이제 선별적 복지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저도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들어 가지고 이 사람으로서 품위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대소변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아니면 끔찍하게 길에서 그 고양이나 개처럼 길에서 뭐 교통사고 나서 끔찍하게 죽는다든지, 아니면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 가지고 고통을 받고 죽는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스스로 죽는 날을 선택해서 품위 있게 가고 싶다. 안락사도 좀 허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사회가 좀 본능에 맞춰서 사람들의 어떤 그 행복감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이제 이 논의가 되려면 어느 정도 이 시민의식이 성숙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게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게 그럼 주식시장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보면, 국민연금이 이제 더 이상 처치 곤란할 수준이 되기 전에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라는 거. 지금 대다수의 종목들이 국민연금이 10% 이상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대기업들이 멀쩡하기 때문에 이걸 대기업 니네가 사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는 좀 관철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지금 만약에 국민연금이 연금 지급한다고 판다라고 했을 때 이게 팔리느냐 그러면 조금 힘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 문제가 인구 감소에 의해서 2043년으로 봤는데 2043년보다 많이 당겨질 가능성이 크고, 그럼 국민연금의 매도 폭탄이 나올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미리 반영을 할 것인데, 이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벌써부터 이제 이게 조심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대형주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어떤 처치, 그러니까 장기 관점에서. 그래서 이거는 조금씩 우리가 종목을 선택할 때 생각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다. 차라리 국민연금이 없는 종목들이 이제는 안전하지 않을까, 요런 발상을 좀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진 플라임을 보면, 그 우진 플라임에서 나와 있는 요 실적과의 어떤 상관관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진 플라임이 지금 발군의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아주 지금 시가총액 규모를 생각하면 너무나 아쉬운, 아니 너무나 괄목할 만한 실적인데, 이게 올해도 한 200억 이상 영업이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80억, 50, 37억이면 큰 이변이 없으면 올해 영업이익 200억 이상이고, 네, 요런 구조가 될 텐데, 요 적자가 나던 기업이 드라마틱하게 흑자가 나서 지금 200억 이상 나고 저평가 종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흑자 전환을 한 시점은 2020년입니다. 2020년. 2020년이고, 이때만 하더라도 우진 플라임이 이런 실적을 낼 것이다 라고 본 투자자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현장 탐방하고 우진 플라임의 그 오너의 태도, 그리고 우진 플라임의 어떤 향후 연구개발 역량, 투자, 연구개발 투자,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소수는 예측을 했을 거고, 그 소수가 움직여가지고 주가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2021년에 주가 고점이 나왔는데, 그게 어떤 게 떨어지냐면 회사가 좋아지는 거, 실적 개선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시장하고, 이 두 개가 맞물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적 개선, 지금 만약에 시장이 계속 좋았다, 그럼 우진 플라임이 이렇게 가서 또 한 번 더 슈팅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좋으니까 이 실적을 갖고. 근데 시장이 나빴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그러면 시장이 나쁘냐? 더 이상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진 플라임의 실적은 계속 좋아져서 2,300억이 되던 부채가 1,900억으로 줄고, 그리고 500억에 불과하던 순자산이 이제 올해는 거의 1,000억 정도 될 것인데, 부채는 더 줄었는지 확인해 보면, 부채는 줄지는 않았지만 1,000억, 순자산이 1,000억이 넘어갔습니다. 자, 이런 구조가 됐을 때 순자산 1,000억에 실적 가치 2,000억짜리 회사가 지금 765억이다. 시장이 나쁘면 백약이 무효합니다. 근데 시장이 좋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가고, 근데 먼저 움직였던 타이밍을 보면 결국은 먼저 움직였던 타이밍은 실적이 본격적으로 좋아지기 전에
시작을 했다라는 거. 자, 요겁니다. 포인트가. 네, 그리고 이제 시장이 실적하고 시장하고 봤을 때 이 두 개가 맞물려야 올라가는데 지금 시장이 좋아진다. 근데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 예, 그럼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니까 예, 관심을 계속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언급하신 종목 중에 HK도 언급을 하셨는데 그것도 잠깐 그냥 예시로 보면 자, HK는 실적이 뭐 괄목할 만큼 좋아지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시장 따라 그냥 움직이는데 워낙 저평가 상태에서 시장 따라서 좋아진 거고. 예. 그리고 그 저평가를 지금 실적으로 어느 정도 또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실적의 정체가 조금 다릅니다. 그 우진 플라잉 같은 경우는 그 나쁜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에 투자를 했고 그 성과가 나면서 실적이 터진 거고, HK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것보다는 그냥 비용을 절감하고 이런 차원에서 늘어난 성격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래서 요 실적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게 뒷받침이 된 건 아닙니다. 그 전에도 비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했지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폭발적인 시세는 못 나고 있다. 예, 요런 상태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영신금속을 보면, 예, 영신금속이 이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우진 플라임의 시세를 내기 전하고 그 기업의 상태는 아주 흡사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움직인 건 시장 때문에 움직인 거고, 시장만 가지고 이때는 움직였고, 시장만 갖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시장하고 실적하고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왜냐면 지금 영신금속의 공장이 3개인데 이 평택 공장, 평택 1, 그리고 그 전기차 클러스트에 위치한 이 공장, 그리고 태국 공장 이렇게 되는데 이 1공장은 어느 정도 지금 가동이 되고, 그리고 이 고객사도 많고 직접 납품을 하니까 거기에 따른 또 자동화 시스템의 어떤 그 스마트 팩토리의 가격 경쟁력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아까 HK처럼 시장 좋아지면 조금 더 올라가고 시장 나빠지면 또 떨어지고 이 정도일 텐데, 지금 요 태국 공장이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 준공이 됐습니다. 이거 되면서 이제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앞으로 베트남에 진출을 할 것이냐, 요게 조금 관건인데,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여기 납품한다는 얘기는 없지만 그 베트남에서 현지 조립 생산하는 이제 베트남 좀 웃긴데 그 현대탄공이라고, 예,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연 10만 대 규모로 이제 추가로 해서 그 2025년까지 18만 대로 확장을 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납품한다는 얘기는 없지만 그 지금 동남아시아 지역은 아시안이라고 무역 장벽이 없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이렇게 있으니까 이 무역 장벽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저 베트남 공장까지 뚫고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물량이 늘어나고 하면 태국 공장이 이 미운 오리 새끼에서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비용 상각을 다 했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저 설비가 그대로 있고, 그리고 공장이 있고, 토지가 있습니다. 자산이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로 잡혀 있습니다. 다 까먹고. 근데 설비가 돌아가니까 여기 플러스로 되고, 공장 돌아가니까 플러스 되고, 토지 플러스 되고. 근데 여기서 이익까지 난다. 예, 그러면 가치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작은 기업들이 머리에 총을 맞지 않고서는 증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증설을 한다는 것은 뭔가 어마어마한 주문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도저히 비용 경쟁에서 못 이겨서 해외로 나간다.
예, 요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국내에 증설을 했습니다. 국내에. 근데 증설하는데 뭐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라 몇백억이 듭니다. 몇백억이 드는데 잘못됐다. 그럼 작은 기업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이 수요를 충분히 채울 수 있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독점하고 수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아시는 이 기업인 중에 한 분이 국내의 도금 시장을 장악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 독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투자를 해서. 예,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이 단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만 업체보다도 20% 정도 더 쌉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 기업이 독점이지만 독점 티를 안 내고 적당한 가격 제한을 하면서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비상장사입니다. 근데 영신금속이 이번 조치로 경쟁사들을 싸그리 잡아먹고 독점을 할 수 있느냐? 전혀 아닙니다. 그럼 수요가 뒷받침된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어서 투자를 했을 거고, 그 투자에 자금이 계속 들어가다가 정책 자금이니 내부 자금이니 뭐 이런 게 계속 들어가, 대출도 쓰고 이러다가 결국 어느 시점에 이제 완공이 되면 이제 여기서 매출이 발생하고 돈은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폭발할 것이다. 이게 언제냐 그러면 올해입니다. 올해인데 시장이 나쁘면 그 폭발하는 시점까지 기다려도 되지만, 시장이 만약에 안 나쁘면 이제부터 가는 겁니다. 근데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가야 또, 예, 또 일부 또 편제도 하고 이럴 텐데. 아무튼 저 우진 플라임의 어떤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그 슈팅, 결국 시장하고 요 실적 두 개가 동반되어야 되는데, 지금 종목들은 이제 시장이 동반되지 않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 이 종목들이 이제 시장까지 동반되면 틀 것이다. 영신금속이 굉장히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실적이 좋고 시장이 안 도와주는 종목들이 있는데 하나씩 이제 그 어느 정도 2월 말까지 주기를 체크를 해보면 그 종목들도 이제 공략 타이밍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거 말고 단독으로라도 어떤 포인트가 나오는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 영신금속 같은 종목들, 이전하고 다르게 조금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그 전에 영신금속에 대해서 무조건 사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1년 이상 그냥 지켜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타이밍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드디어 공장 완공되고 올해 아마 완공될 것 같은데, 완공되고 나면 아주 좋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